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단종실록 제14부 함길도의 또 다른 대호 반기를 들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53년 10월 11일 안평대군과 김종서 일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 드디어 정사를 어지럽히던 간신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위기를 평정을 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죠. 사실 정변 일으키는 세력들이 다들 자기들을 누가 쿠데타라고 얘기하겠어요. 다들 자기는 이제 정의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장해서 만든 말이 뭐냐면은 개유정난입니다. 개유년에 일어난 난을 갖다가 평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나라를 이렇게 위기에서 구해냈으니 응당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양대군은 즉각 정남 공신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 공신들의 면면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정남 공신은 크게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1등급에는 당연히 누가 들어가냐면 수양대군이 들어가죠. 수양대군을 필두로 해가지고 홍달선, 권람, 한명회 등 이번 정변에서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수뇌부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한명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직이 없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죠? 홍달선하고 권람은 그래도 관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한명회는 그야말로 백수였는데 한 방에 뛰어 올라가지고 1등 공신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딱히 이번 정변에서 그다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대신들 중에서 수양대군에게 평소에 좀 우호적이었고 앞으로 좀 이제 반드시 포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물들, 정인지와 한확 등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1등 공신으로 임명이 돼요. 그렇게 해서 총 12명의 1등 공신이 임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포상과 재산이 주어졌다는 거죠. 수양대군도 막대한 그런 재물을 보상으로 받아요. 나중에 왕이 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구태여 저거를 뭐하러 받았나 싶기도 해요. 그 전에 정치장으로 써야 했나? 자, 그리고 2등 공신에는 신숙주, 양정, 유수, 홍윤성 등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총 11명이 책봉이 되고요. 3등 공신에는 약 20명 정도가 책봉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 3등 공신에 성산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성산문이 여기 왜 있지? 혹시 성산문이 원래 수양대군파였나? 이런 착각을 저도 좀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태종 이방원이 주도했던 왕자의 난, 그때도 한번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조 이성계 조선 개국 때도 이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공신책봉이라는 게요, 반드시 공적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2차 왕자의 난의 계기가 되었던 박포라는 인물이 있죠, 그죠? 그 박포가 자기는 분명히 공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2등 공신에 책봉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나중에 유비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결국 이방간을 갖다 부추겼다. 이게 이제 2차 왕자의 난의 발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례를 놓고서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박포 같은 인물처럼 이제 이방원을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 1차 왕자의 난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급이 조금 낮은 인물이면은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일단 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1등 공신에 임명됐던 사람 중에서 조준이 있었는데 조준은 원래 명확하게 이방원 일파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신이었기 때문에 조준은 또 1등 공신으로 올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조준은 같은 1등 공신이라 하더라도 하륜 같은 인물에 비해서 권력이 턱없이 없죠. 그냥 예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지 한학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고 신숙주나 홍윤성이나 양정이나 이런 인물들, 양정은 직접적으로 김종서를 처단을 했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으로 들어갔던 거는 이런 이제 급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산문도 같이 이렇게 이런 비슷한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신책봉이라는 게 원래 공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히 한 게 없지만 정인지처럼 이렇게 포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산문도 그러한 차원에서, 왜냐면 당시 이제 대간, 언관들의 사실상
좌장격이었기 때문에 그 언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단 수양대군이 별로 그렇게까지 친한 건 아니지만 성사문을 갖다가 3등 공신으로 임명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자신이 공신에 책봉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소 좀 찜찜하거나 뻘쭘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공신이 된 마당에 수양대군 계산은 이런 거예요. 야, 너네도 공범이야. 너네도 내가 주는 거 분명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너네도 공범이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신 책봉을 통해서 수양대군은 새롭게 자신을 중심으로 중앙센터 조정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위 세력을 확실하게 편성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중앙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반기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수양대군이 걱정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다름 아닌 함길도 도절제사. 이게 이제 병마사죠.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이었어요. 지금까지 참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인물인데 이징옥의 형은 또 수양대군 편이에요. 근데 그 동생은 확실하게 김종서 편이었다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징옥은 일찍이 김종서하고 더불어서 육진을 개척했던 그야말로 용장 중에 용장이었죠. 이징옥은 무장으로서도 실력이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품과 충직한 직무 수행으로 그야말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징옥은 당대 최고의 무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뭐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그럼 뭐예요? 김정수하고의 각별한 관계를 생각해보면은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든 덕망 있는 사람이든 다 필요 없고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정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경계하고 꺼려지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징옥이 중앙정계에 있었다면은 이 계유 정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살부의 이름이 올라가지고 제거될 대상으로 그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뭐 지금쯤 불기의 계기 됐겠지만 하필이면 이징옥이 지금은 함길도에서 군을 지휘하고 있는 실세 중인 실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이징옥이 진짜로 반기를 들어버리면은 더군다나 이 함경도 육친의 군대가 당시 조선 내에서는 그야말로 최강의 군단이라고 봐도 좋은데 그게 반기를 들면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양대군은 일단 토속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징옥의 힘을 빼놓을 목적으로 박호문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도절제서로 파견을 해가지고 체인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전통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박호문이 누구냐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김종서를 한번 모함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김종서가 한번 흔들렸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세종도 더 이상 김종서를 외방에 두면은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김종서를 중앙센터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바로 그 박호문을 이 함경도 도절제로 새롭게 파견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직구적 인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박호문은 새롭게 함길도 도절제서가 돼서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징옥은 일단은 조정의 명에 순순히 응해요. 그래서 별다른 반항을 보이질 않고 그냥 순순히 박호문에게 인수인계를 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귀경길에 오른 이징옥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일단은 조정의 명령에 순응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미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한 이상 수양대군이 과연 자신을 그대로 둘 것이냐. 사실 김종서가 그런 식으로 비명이 갔으니까 다음번 타겟은 자기가 될 거라는 거는 너무도 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이징옥이 김종서하고 각별한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자신이 만약에 한양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보나마나 개죽음이다. 근데 이대로 한양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다면 남은 것은 반기를 드는 건데 처음부터 반기를 들 것이지 왜 처음엔 순순히 응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냐 했을 때 아마 이제 이징옥은 내심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명인데 일단 따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서 따랐다가 가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결국 발길을 되돌려가지고 군영으로 돌아간 다음에
전격적으로 박호문을 처단을 해버리면서 조정의 반기를 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징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지금의 조정은 수양대군이 장악한 상태 아니냐. 결국 지금 저 엄양이라는 것도 수양대군의 손에 나온 장난질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가 저거를 굳이 따라야 될 이유도 없고 저 엄양을 거역한다라고 해서 딱히 불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서 이징옥이 발걸음을 되돌려서 박호문을 처단하고 즉각 종성진으로 가서 이곳에서 거병을 선언을 함으로써 북방의 또 다른 대우가 펼치는 화려한 반격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당시 이징옥이 종성진에서 거병을 하면서 거병의 명분을 뭐라고 이제 선언을 했냐?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이후로 예의가 폐하고 끊어져서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혹은 무지한 사람을 죽이고 혹은 부모를 죽여 화기를 상하게 하므로 하늘이 헤아려 다스리라고 유시하였다. 짐이 박덕으로 천명대로 한다고는 보증하기는 어려우나 감히 스스로 마지못하여 그 위에 오른 자가 대개 또한 해가 넘겼다. 지금 하늘이 다시 유시하니 내가 감히 상천의 명령을 피하지 못하여 모은 연혈일 새벽녘에 즉위하였으니 경내의 대소시민은 마땅히 그리할라. 오, 뭔가 좀 포스 있죠? 이징옥이 종성진에서 거병을 선언하면서 단순히 반기를 든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무려 대금 황제라고 칭하는 상당히 좀 특이한 행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포스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다소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해요. 도대체 이징옥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금 황제를 선포를 하게 되었는가? 물론 얼핏 생각해보면 이징옥이 종성진 일대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행보일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진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진인들의 묘한 향수를 자극하는 그야말로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뽕이죠. 금뽕이잖아요. 그래서 대금 황제를 이렇게 지칭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말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징옥의 대금 황제 자칭은 여러모로 수상쩍은 대목이었죠. 애초에 육진 일대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세종실록 파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죄다 남방 지역에서 강제로 거의 다 강제로 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3인 정책으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래 이 사람들은 여기에 연고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쯤 가면은 이제 2세대에서 3세대들이 나왔을 법도 하지만 사실 애초에 함경도에 그렇게까지 연고가 뿌리가 깊은 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딱히 이 대금 황제라는 그런 용어에도 별다른 메리트를 못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아싸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뭐 신라를 갖다가 여기다가 제창을 한다든가 백제를 갖다가 여기서 제창을 한다거나 그러면 먹혀들 확률이 좀 있겠네요. 아니 뭐 고구려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대금 황제는 좀 너무 뜬금없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종성진에 있는 조선인들은 조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대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죠. 거기다가 이징옥은 여진족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용장이었다는 것은 적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원수 덩어리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징옥은 여진인들 입장에서 그다지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딱히 여진 사람도 아닌 이징옥이 대금 황제를 지칭을 한다 한들 여진인들 입장에서 이거 협조할 생각이 있냐 이거죠.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징옥이 종성진 일대에서 거병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박호문을 죽이고서 종성진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거병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징옥이 정말로 대금 황제라고 그렇게 자칭을 했냐라는 부분은 좀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황제라는 용어를 쓰는 이상 사실은 명으로부터도 적대시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애초에 조선 조정이 반기를 들었으니까 일단 조선하고 써야 되죠. 근데 황제라는 참칭을 했으니까 명한테도 적대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딱히 본인이 여진족도 아니고 여진족하고 평상시에 반기를 잘 가졌던 것도 아닌데
대금 황제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들 여진인들이 이중옥을 도와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쪽에서도 힘을 얻기가 힘든 그런 용어가 이 대금 황제예요. 겉보기만 멋있어 보이지 어떤 메리트도 없는, 득보다 어떻게 보면 실이 더 많은 게 이 대금 황제라는 용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중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론인데요. 어쩌면 실록에서 좀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는 들어요. 왜냐면은 실록에서는 최대한 이중옥을 나쁜 놈으로 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중옥이 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천남대에게도 황제를 칭했다. 그것도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금의 황제를 칭했다. 그러니까 이중옥은 우리 조선 입장에서도, 조선 조정 입장에서도 반드시 토벌해야 될 역적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을 그야말로 국제적인 공공의 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좀 비난을 가할 목적으로 저런 말을 삽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심이에요. 진짜로 뭐 저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중옥의 거병 선언에 일단 정성진 절제사 정종은 잠적고 따르기는 했죠. 거부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판이니까. 하지만 이 정종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하의 이중옥이라 한들 이번 거병은 솔직하게 말해서 궁지에 몰린 이중옥이 반점 우발적으로 일으킨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과연 성공을 하겠냐? 도무지 이거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정종은 휘하 군병들하고 함께 이중옥을 자신들의 손으로 제거해서 살 길을 모색하기로 결정을 하죠. 역시 이럴 때 필요한 건 스피드죠. 최대한 빨리 이중옥을 우리 손으로 제거를 해서 우리는 관련이 없다라는 결벽을 증명을 해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병사들을 설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종은 일단 이중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중옥한테 한껏 아첨하는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니까 일단 술을 풀어가지고 파티를 연 다음에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함길도처럼 추운 북방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중옥이 아마 여기서 별다른 의심 없이 이걸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옥도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술을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허락하게 되죠. 잠시 후 술과 음식이 나오고 이중옥과 종성진의 병사들은 한참을 어울리고 마시면서 떠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오르자 종성진 절제사 정종은 이중옥에게 술을 한 잔 받쳐 올렸죠. 자, 당시 이중옥은 어느 정도로 경계심이 대단했었냐면은 거병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무장을 해제하진 않았대요. 잠도 거의 안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경계심이 대단했었는데, 하지만 술자리로 인해서 분위기가 한껏 느슨해지자 이중옥도 경계심이 좀 많이 풀어진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중옥이 술잔을 들이키자 정종이 곧바로 신호를 보내고 정종과 모의한 병사들이 이중옥에 활을 쐈다라는 거죠. 사례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오늘은 몹시 추우니 군사에게 술을 먹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중옥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에 하나의 작은 소반을 차려 가지고 정종이 잔을 들어 올리니 이중옥이 마시려고 했다. 자, 그래서 술을 마시는 그 타이밍이 가장 이제 방심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요때를 노린 거죠. 미리 이제 자기하고 합을 맞췄던 병사들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정종이 곧 돌아보니 읍졸이 일시에 북을 치고 떠들면서 어지럽게 활을 쏘았다. 이중옥이 화살을 맞고 주사로 달려 들어가니 읍졸이 쫓아가 죽였다. 그러니까 화살을 맞고 즉사하진 않았고 아무래도 갑옷을 입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미 이 상황에서는 게임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북방의 대우는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면서 하마터면 이제 조선 조정을 대위기로 빠뜨릴 뻔했던 이중옥이 나는 다소 싱겁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의 모든 것을 다 장악했던 수양대군, 이제 외부의 위험 요소까지 전부 제거를 했죠. 거칠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권좌의 자리에 오르는 것 뿐이죠. 하지만 의외로 수양대군이 여기서 또 간을 보게 되는데요. 도대체 수양대군은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간을 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